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과 광주 등 4곳에선 파업이 철회됐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30대 집배원이 돌연사하는 등 물들어 집배원 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력 충원 없이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무료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버닝썬 수사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경찰 유착 의혹은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편의대라는 사법군인들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군에게 강경 진압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극렬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다음 달 G20 회의에서 이뤄질 미중 정상 간 담판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홉 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내일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를 비롯해서 인천, 광주는 협상이 타결됐고 여기에 충남까지 모두 4곳의 파업이 처리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이용객이 유난히 많은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부산, 울산, 창원, 그리고 전남 일부 지역 등 7곳이 현재 막바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쟁점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경기도에서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경기도의 버스 파업 협상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이 지사는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교통비 부담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피해온 이유 중에 하나인 서울시와의 요금 배분 문제를 조정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환승 할인 제도로는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0%가량이 서울시로 귀속되는데 이를 경기도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300인 이상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자동차 노조는 인상된 요금이 임금에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다며 협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버스업계 사측과 노조의 협상은 잠시 뒤인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현재 버스 노조 측과 사측이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지역별 협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승재 기자, 현재 지역별로 몇몇 곳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곳도 있고요. 협상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버스 노사는 하루 종일 협상을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파업 철회가 결정됐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남 일부 지역과 광주 지역이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겁니다. 충남 지역 노조에서도 파업은 철회했지만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구에선 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지역은 오후 3시부터 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측과 임금 인상 폭의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가장 첨예한 지역이었던 경기도 버스 노사는 조금 뒤인 10시부터 최종 조정 회의에 들어가는데요.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타결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과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막바지 쟁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공통 쟁점은 7월부터 버스업계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 관련 사항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초과 임금을 줄어드는 걸 보존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입니다.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 요구안을 보면 전남은 5%인데 경기도는 29%에 달해 지역별 편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되는 지역은 예고한 대로 내일 첫 차, 내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인 버스 노사 협상 상황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보면 버스 파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협상이 결렬되면 마을버스까지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준철 기자, 부산 시민들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취재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는 부산의 한 교차로 주변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당장 내일 새벽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 노사 간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전면 파업 때 시내버스 144개 노선 2,500여 대, 마을버스 132개 노선 570여 대가 멈춰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은 오후 3시 반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 형태에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주 5일씩 월 평균 22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월 24일 근무를 제한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근무 형태 변경과 연계해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10.9%를 사측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마을버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전세버스 등 350여 대를 교통 취약 지역부터 투입해 버스 정류장과 도시철도역을 무료로 오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동해선 열차도 증편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되는데요. 대체 교통수단을 총동원해도 평소 버스 운송 영역의 6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네, 부산 지역 상황은 노준철 기자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도시의 시민들은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아침 어떻게 출근해야 하나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우한솔 기자, 그곳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곳이죠.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내일부터는 그곳 풍경이 달라질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인가요? 네, 저는 주로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많이 정차하는 광화문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민분들이 몰리는 곳들 중 한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는 경기 김포와 파주, 고양시 등을 오가는 버스 11대가 정차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가운데 40% 가까이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퇴근 시간인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엔 정류장 곳곳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노사 협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가 큰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 퇴근길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당장 내일 어떻게 출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선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이처럼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문제이거든요. 저도 내일 아침 당장 버스가 없으면 어떻게 출근을 해야 되나. 빨간 버스, 시외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내일은 파업하면 당장은 지하철로 좀 돌아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서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안 오르는 게 살아가는데 뭐 되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빠듯한 뭐 한 달 그 어떤 생활비에서 또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들으신 것처럼 경기 버스의 요금 인상 소식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고 밤사이에 원만하게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업 상황을 대비해서 지하철과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는지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서울 상황은 우한솔 기자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상의 진전이 있지만 보신 것처럼 서울, 경기 등 아직 대부분 지역에서 파업은 그대로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도 비상입니다.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슬기 기자, 지금 정부 세종청사인 거죠? 내일 새벽 파업 돌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이곳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늦은 시간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버스 파업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가 꾸려진 건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영상회의를 열고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내일 새벽부터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의 경우 지하철을 증편하는 한편 지하철과 마을버스의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전세버스 101대와 택시 부재를 해제해 2,900여 대의 택시를 투입합니다. 부산과 울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전세버스 투입과 택시 부재 해제 등 비슷한 비상수송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버스 파업에 대응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파업 협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벽지 노선 지원 등 버스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요금 인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요금 인상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경기도 외의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정부의 대책은 이슬기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버스가 멈춘다면 내가 타고 다니던 버스는 어떻게 되는지, 또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까지 노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약 지하철만 타는 경우라면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운영 편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 평소보다 승객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마을버스를 탄 뒤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부산은 마을버스도 파업에 참여합니다. 그 외 지역의 마을버스는 파업과 상관이 없고 서울은 출근 시간대 운행이 1,300여 회 늘어납니다. 시내버스만 타야 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마을버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주요 버스 정류장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준비한 전세버스 등을 탄 뒤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파업 지역에선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가 해제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교통수단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시교통정보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도 버스 정보관리 시스템이나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부산시와 청주, 창원, 울산 등도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교통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30대 우체국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집배노조는 전형적인 과로사의 유형이라며 또 과로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는 올해만 5번째, 최근 5년간 19명에 달합니다.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이걸 말해줍니다. 2017년 기준으로 2,745시간, 평균보다 무려 693시간이나 깁니다. 8시간 노동으로 치면 87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무기계약직이었던 이 집배원도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동료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에서 최선중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우체국. 이곳에서 3년째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34살 이은장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우편물을 집에 가져와 분류 작업을 할 정도로 수개월째 경무에 시달렸다는 게 가족의 말입니다. 집에 와서도 해서 챙기는 거 봤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거기서 시간이 없어 못해서 집에 와서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매일 힘들다고 했죠. 이건 아니다. 숨진 이 씨의 근무 기록표입니다. 오전 8시쯤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업무 시간은 매일 2-3시간씩 더 많았다는 게 동료들 증언입니다. 퇴근 기록과 실제 업무 시간이 달랐다는 겁니다. 해당 걸로 체크를 하고
50시간 동에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가지고 PT 계속 대다수가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거의 7시나 7시 4정도까지. 이 씨가 하루에 배달한 우편물은 1,200여 건으로 전국 집배원 평균보다 200건 이상 많았습니다. 농촌의 특성상 하루 이동거리도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하루 이동거리는 한 9km 나오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가지고 요즘 허리가 많이들 안 좋아요. 친구들이 다. 다음 달 정규직 전환 기회를 앞두고 있던 이 씨는 응시 원서를 쓰던 날 숨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몸이 딱 굳어 있을 때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써놓고 죽었다는 게. 올 들어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돼 사망한 집배원은 모두 5명. 집배원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현재 집배원 과로사는 서너 달에 한 명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난 5년간 19명이나 과로사로 숨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 52시간을 시행하면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서 공짜 노동, 무료 노동을 요구받는 것도 상당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집배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다른 직종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치면 87일 더 일하는 셈입니다. 하루에 택배만 170개씩 나오면 규정에 따라서 배달하면 하루에 배달할 수가 없어요. 경비실에 놔둔다든지. 지난 5년 동안 안전사고와 질병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92명. 특히 이 가운데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9명이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력 충원 없이 시간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 식사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 1인당 20시간에서 이제 끊으라고 해요. 못 먹죠. 거의. 정신 자체를 아예 우체국 들어가서 다음날도 현지 구분 작업조차도 못 한다는 거죠. 시간의 수당을 아예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3시간씩이나 되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을 거라서 돈 안 받고 공짜로 그냥 일하는 수밖에 없죠. 노동력 착취하고 봐야죠.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춰 택배 물량을 외주에 맡긴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떠안기 일수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이 위탁들한테 이제 택배가 많이 가면 수수료도 줘야 되고 저희 이제 집배 쪽으로 택배를 들여보내면 집배원들은 이제 건당 수수료가 없으니까. 결국 인력 충원이 필요한 문제인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가 심해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적자가 지금 약 1,96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정 상황이 호전이 될 때는 집배 인력을 약 2,000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 집배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근로시간 단축을 현실화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시도의 주체가 점점 삼성그룹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소속 임원들이 자신들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향하고 있는 윗선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 사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소속 백모 서모 상무. 구속 직후 백상무 등은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상무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윗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근무하는 지인의 요청으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단어를 삭제한 점, 삼성 SDS 직원 등이 동원된 점으로 미뤄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끈질기게 추궁해왔습니다. 검찰은 백상무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윗선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수장인 정현호 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정 사장은 2017년 미전실이 해체된 뒤 후신인 삼성전자 TF를 이끌어왔습니다. 당시 미전실 소속 사장급 인사는 모두 8명이었는데 정 사장은 미전실 해체 뒤에도 유일하게 삼성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2011년부터 줄곧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는데 승계 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 합병과 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 당시에는 그룹의 인사를 책임졌습니다. 정 사장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함께 다니는 등 이 부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영장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 혐의 외에도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은 물론 윤중천 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피해 성취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까지 여성 A씨가 거주하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윤중천 씨가 2006년 말 김 전 차관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접대용 장소. 이곳에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윤 씨는 A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고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확보한 2007년 11월 찍힌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공모 또는 합동해버린 성관계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A씨는 이 사진 배경 속 물품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성이 입증되면 2명 이상이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 강간이 되고 새롭고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역삼동 건을 성접대 뇌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가 강요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성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별장 성폭력 의혹과 달리 역삼동 건은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지금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까지의 상황 알아봅니다. 박진수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네, 이르면 오늘 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와 유인석 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이곳 중랑경찰서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곳 중랑경찰서에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풀려납니다. 앞서 신문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법원을 나선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겁니다. 또 승리와 유 대표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회사 돈 5억여 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장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도 있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승리의 신병 처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박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100일 넘게 이어진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요란했던 각종 혐의들과 연예인들의 범죄 사실만 부각됐을 뿐 경찰 유착 의혹 등은 개운치 않게 남았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강남 클럽을 찾은 손님 김상규 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버닝썬 사건.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되려 가해자로 몰렸다며 폭로했고 이사들이 일반인을 때린 경우가 되게 잦았다. 경찰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를 시작으로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성폭행 정황 등이 알려졌고 이어 승리가 포함된 연예인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며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 등이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경찰은
연예인들과 강남 클럽 내 마약 사범 16명 등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국민적인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은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클럽 유착 혐의로 경찰관 8명을 입건했지만 이 가운데 구속자는 단 1명뿐입니다. 특히 가수 승리, 최종훈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에 대해선 뇌물은커녕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방금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경찰은 내일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00여일에 걸쳐 150여 명이 투입된 버닝썬 수사. 연예인들의 범죄만 부각된 채 경찰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특수부대원을 시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광주에 침투시켰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편의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원입니다. 이들은 5.18 당시에 광주 시민들 틈에 들어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 행위를 선동해서 계엄군의 강경 진압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군과 검찰 기록에도 그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직접 내려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증언한 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 김 씨는 당시 사복 차림의 군인들로 꾸려진 이른바 편의대를 직접 목격했고 이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짧고 얼굴은 많이 탔고 햇볕에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렇게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유포했고 보안사 출신 허장원 씨도 시민군 사이에 침투한 편의대원들이 총기 탈취 등 과격 시위를 유도하는 특수군 역할을 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즉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신군부가 의도적으로 편의대를 투입해 공작 활동을 벌였다는 게 두 정보요원의 일치된 증언입니다. 전쟁 시에 적 후방에 침투해서 적 후방을 교란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 지부를 타격을 하고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을 하고 이런 임무가 공수특전단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편의대입니다. 계엄사의 충정일지나 당시 군 문서, 검찰 수사 기록에도 다수의 편의대를 운용한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해서 밝혀야 할 문제이죠.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계엄군의 편의대 공작 활동이 추후 북한군 침투설로까지 악용된 만큼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5.18 당시 간첩을 통해 5.18을 북한과 결부시키려던 날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실제 난파 간첩 홍종수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간첩 홍종수가 광주에 침투해서 무장 폭동을 유도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KBS가 39년 전 간첩 홍종수에 대한 검경과 군에 관련 기록 수백 쪽을 단독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6일째인 80년 5월 24일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날 광주에 침투해 무장 폭동을 유도하려던 난파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 간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죠. 광주를 어떻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파괴해버릴 작전을 갖고 있는가 보다. 실제 간첩이었던 그의 실명은 홍종수. KBS 탐사보도부는 홍종수를 조사한 검경 수사기록 3권 940여 쪽, 군이 작성한 정보기록 10여 쪽을 39년 만에 단독 입수했습니다. 홍종수의 난파 목적은 서울 경기 지역 노동계 침투와 기존 난파 간첩 접선 등 부사적인 목적 역시 정치, 경제, 재반 정보 수집, 군사 정보 수집일 뿐 광주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광주의 무장 폭동 유도, 그다음에 환각 물질을 가지고 소요 사태 배후에서 군중을 흥분시키고 선동하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수사 기록에는 정작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간첩이었지? 간첩 홍종수가 공작선을 타고 북한 남포항을 출발한 때는 5월 11일 밤 8시 반으로 5.18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광주로 침투하려 했다는 발표도 거짓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전남 해남의 비밀 접선 장소를 답사하려 목포로 가려던 것이 전부입니다. 군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홍종수의 난파 목적과 침투 경로, 검거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찰 수사 기록과 동일합니다. 검경 수사 기록과 군 정보 문건을 종합할 때 난파 간첩 홍종수가 광주 무장폭동을 유도하려 했다는 경찰 발표 내용은 날조된 거짓이었음이 명백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렇게 난파 간첩 홍종수는 붙잡힌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장에 불려나와 5.18의 색깔론을 입히는 인물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간첩 홍종수는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거 직후 혀를 깨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첩 홍종수를 5.18 무장폭동 유도 간첩이라고 날조 발표한 당시 서울시 경찰국장 연보현 씨는 전두환 정권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수사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붙잡힌 다음 날 경찰의 기자회견장에 끌려 나온 간첩 홍종수. 자세히 보면 입속에 불룩하게 뭔가 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검거 직후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한 흔적입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무런 말도 진술도 하지 못한 홍종수를 단 하루 만에 광주 선동간첩으로 둔갑시킨 건 누굴까? 당시 경찰 조직도입니다. 내무부 산하 손달룡 치안본부장을 정점으로 지금의 서울지방경찰청장격인 연보현 서울시 경찰국장, 제2담당관, 정보 2과장, 실무를 담당했던 강모 경사 신모 순경이 홍종수 사건의 지휘 수사 라인이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날조된 광주 선동간첩 사건을 발표한 사람은 연보현 당시 서울시 경찰국장. 염 씨를 찾아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광주에 침투를 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광주 얘기가 왜 거기 결부가 되나? 전혀 난 기억도 없고 관련도 없고 그래요. 하루 만에 발표하신 거는 근거가 있었나요? 하여튼 기억이 없어요. 발표 이틀 뒤 염 씨는 경찰국장 자리에 앉은 지 4개월여 만에 경찰 총수인 치안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거치며 50 정권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한 건을 한 겁니다. 바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하고 이걸 그렇게 포장을 해서 발표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른바 붉은 칠을 하고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는 데 홍종수를 다시 이용합니다. 5.18 관련 단체 등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이어 중국도 보복 관세를 내세웠죠. 결국 세계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갔고 미국에선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대는 G20 정상회의에서의談판일 텐데요.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의 반격은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다음 달 1일부터 25%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는 중국의 발표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장한 중국 쪽 증시도 급락세를 이어갔지만 중국 정부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但绝不怕的，如果有人打到家门口，我们会奉陪到底。 미국도 예정한 대로 25% 관세를 추가로 물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추가 관세 부과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중 양국 모두 추가 관세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에 실린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2, 3주간 시간이 남아있고 중국 역시 추가 관세 적용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성공 여부를 3, 4주 안에 알게 될 거라고 밝혔고 특히 다음 달 G20 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meeting, as you know, at the G20 in Japan, and that'll be, I think, probably a very fruitful meeting.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3, 4주 안에 미중이 다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상 담판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질지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상당하다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제안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한국을 찾아 연례 협의를 진행한 IMF 한국 미션단은 추경 예산 편성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And that's the reason why we strongly encourage the government to have a supplementary budget, a large supplementary budget and issued as early as possible that will support growth. IMF는 연례 협의 결과 공식 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나라 돈을 더 써야 한다고 한국 정부는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고 IMF는 진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엔 신중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엔 노동 생산성 증가율 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을 권했습니다. IMF는 또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가 노동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IMF는 민간 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한국 경제가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정치권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국정협력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 회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취임 3년차를 맞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잘해야 하지만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열어 막힌 물꼬를 트자고 했습니다. 연 이틀째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기로 합의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의제를 제안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추경과 법안 처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추경은 재난 예방과 내수 진작을 위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야당도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1대1 대표회동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이 함께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씩 이렇게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논의돼야 될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 회동 형식을 놓고는 입장차가 명확하지만 회동의 형식을 얘기한다는 건 명분이 맞으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서로 먼저 사과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두 당 원내대표끼리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게다가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장사를 하는 듯한 일부 교수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식사 대접부터 액수를 정한 현금 요구까지 관행이라며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하다는데요. 그 실태를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 석사 과정을 밟은 김모 씨의 통장입니다. 때때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선물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다 이렇게 어디로 붙여라? 그러면 이제 다 붙이고 10명이 이렇게 다 붙이면 몇백도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백도 사드리고. 논문 심사 기간에는 아예 현금을 줘야 했습니다. 석사는 30만 원씩 3분, 그래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30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거로 심사 장소도 아예 지정을 해주세요. 상청각, 몇 시로 예약해, 메뉴 뭐. 경제적 부담에 자괴감까지 김 씨는 결국 박사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교수에게 주는 논문 심사비가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석사는 30, 30, 50이에요. 박사는요, 50에 30, 30인가? 학위를 받아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선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는 순간 업계를 이제 떠나는 거를 거의 뭐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업계 떠나면 당장 20대에 몇 년 이상을 다 날리는 건데. 여기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들은 모두 논문 심사비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교수가 논문 심사 명목으로 접대나 돈을 받으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대부분 대학은 이런 부정한 관행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음악을 좀 깔아봤는데요. 황교안 대표 오늘 농촌을 찾았고요. 반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애투쟁 일정이 농촌이었나 보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장애투쟁 내내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심지어는 이제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일정에서요? 오늘 일정은 아닌데요. 예.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문자 메시지를 보면 예. 5월 13일 황교안 대표가 방문을 하니까 현수막을 준비하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장 통장 연합회 회장 조모 씨 이런 발신인으로 돼 있고요. 저 발신문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오늘 주장한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통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과 통장이 저렇게 행동에 나선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인데 저희가 예. 이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저 문자만으로는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신 누군가가 이 선거 이후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 좀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러니까 황 대표 측이 한국당이 뭐 위법 행위를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과정에 또 저런 논란까지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논란 말고 또 있나 보죠? 그러니까 지난 11일 얘기인데요. 황 대표가 대구에서 저렇게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쓰레기 수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 보시는 것처럼 황 전 대표가 지금 차 뒤에 올라탄 상황인데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안에 옆에 걷는 미화원인데 미화원은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안전지침 위반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이제 환경미화원 노조가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뭐 장애투쟁 일정 행사를 소화하다가 제대로 지금 뭔가 못 챙긴 분위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이제 주장한 그 논평이 좀 특이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보시면 쓰레기 수거 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 이 제목으로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깨끗한 사람이었느냐 청소노동은 당신이 함부로 흉내될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이 봐왔던 식구를 인용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안도현 예. 시인의 유명한 시죠.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를 패러디한 거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내 장애투쟁 내내 한성교 의원의 막말, 뭐 나경원 대표, 뭐 이러저런 논란이 있어서 장애투쟁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에선 저렇게 곳곳에서 몸싸움도 있었고요. 이제는 또 광주에 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민심 대장정이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더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재난방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개선을 위한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산불로 산림 2,800여 헥타르가 불타고 1,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늦었고 주간 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피 정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정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사회 재난 발생 때 혼선을 막기 위해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안부로 일원화 했습니다. 또 주간 방송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KBS와 행안부, 재난관리 주관기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KBS에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어와 외국어 자막 방송도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방송사의 재난 진행 경로, 대피 요령 등 실질적인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방송과 재난 방송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 디딤돌과 같은 재난 정보 스마트폰 앱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송사가 참여하는 중앙재난협의회를 통해 개선안의 세부 과제를 마련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